영화 어떻게 보셨습니까? 너무 영화가 무겁고 어두워서 사실은 이야기하기가 어떨지 좀 걱정이 되긴 합니다. 네, 제 소개예요. 제가 쓴 책들 이렇게 나와 있고 한번 보고 지나가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이 영화 결말을 어떻게 보셨습니까? 가족들이 그렇게 막 말리는데도 이 아빠가 리키가 약간 제정신이 아닌 것처럼 자기도 울면서 차를 몰고 또 돈을 벌러 길을 나서고 있죠. 몸도 엉망진창인데 왜 뭔가 이렇게 어디 들린 사람처럼 약간 본 사람처럼 그렇게 가고 있는 것일까요? 그 결말이 무엇인지, 또 만약에 누군가가 이 영화의 속편을 만든다면 리키가 그 다음 주에 또 한 달 뒤에 어떻게 됐을까요? 이런 생각을 하면서 볼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무거운 이야기여서 우리 삶하고 관계가 있는 건지, 아니면 그 반대로 다 아는 이야기고 이 배달 노동자들, 사실은 우리가 매일매일 만나고 있는 그런 분들이죠. 그런 분들의 삶이, 그런 분들의 삶을 둘러싸고 있는 또 리키라는 이 아빠, 너무나 책임감이 강하고 성실하고 또 안 해본 일도 없다고 그랬고 아마 40대 중반 정도로 보이는데, 이런 가장들이, 오늘날의 가장들이 쓰고 있는 굴레가 거의 뭔지, 이런 이야기를 이제 몇 가지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땠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리키 안에 들어있는, 미안해요, 리키 안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이야기 요소들을 제가 이제 몇 가지 가져와 봤는데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제 이 리키는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엄청나게 열심히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우연인지 필연인지 모르겠지만 계속 손해를 보고 있고, 마지막에도 자기가 빚을 졌기 때문에 일을 하러 가야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 리키 같은 사람의 노동을 이 켄 로치 감독은, 사실 켄 로치 감독은 1936년생입니다. 나이가 지금 벌써 몇 살이죠? 80하고도 6세? 엄청나게 나이가 많으신 분이고 83세 때 만든 영화인데, 이분은 사실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체제의 변화를, 그리고 영국 노동자 계급, 영국 노동자들의 역사를 굉장히 날카로운 시선으로, 총체적으로, 그리고 세밀하게, 이 두 가지를 다 갖춰야지 사실은 리얼리즘의 효과를 갖추는 건데요. 이 두 가지를 다 그리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리키는 배관, 조경, 제일 처음에 그런 말이 나옵니다. 그렇죠? 처음에 나올 때 안 해본 일 없는 육체 노동자에서 배송 자영업자로 변신을 시도한 거죠. 그리고 이제 이것이 가지고 있는 이제 큰 사회적인 의미가 저는 이제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이제 포인트를 맞춰왔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전통적인 의미에, 특히 이제 켄 로치가 이제 그런 분들을 많이 그리는데 뒤에 다시 보겠지만, 전통적인 의미의 자기 신체를 이용해서 손 기술을 사용해서 돈을 버는 노동자였던 거죠. 그런데 리키는 그 삶이 뭔가 지루하고 바꿔야 될 것 같고, 또 집을 구하기 위해서 새로운 시도를 한다는 거죠. 그 새로운 시도를 하는 요소들이 이렇게 그려지는데, 그 처음에 자기가 원래 갖고 있던 것들, 이쪽 오른쪽에 있는 형들은 원래 갖고 있던 형들입니다. 일하는 사람들이 회사나 사무실, 또 공장, 현장이라 불리던 전통적인 공간들인데, 그게 이제 서로 바뀌는 거죠. 서로 바뀌는 게 뭐냐면 플랫폼, 이 단말기라고 말하는 그 안에 펼쳐져 있는, 아까 이제 그 똑똑한 딸이 아빠 여기 보니까 메시지 기능, 고객과의 대화 기능, 무슨 기능이 있네? 라고 말하는, 그죠? 우리가 매일매일 이용하는, 우리도 그 플랫폼이라는 거. 그것이
회사, 사무실, 공장 현장을 대체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키 스스로 말하기를 사실 어디 나가면 어떤 직장이나 짜증나는 중간 관리자나 동료가 하는 말이 있는데 그 사람들 짜증난다고 말했고 그 사람들 대신 자기가 내 일을 하고 싶다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가보니까 대리점의 뭐가 잘못됐네요. 멀롱이라는 새로운 관리자 같은 사람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전에 공장에서 일할 때는 이제 그 사회과학에서 말하는 노동 과정과 분업이라는 게 있었는데 그게 없어지고 기술이 있는 거죠. 알고리즘이 있고 알고리즘이 처음에 멀롱이가 말해주기를 얘가 이 기계가 네가 가야 될 경로를 다 짜준다는 이야기했고 얘가 지정해주는 시간 내에 도착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이제 그게 이제 새로운 노동 분업을 교체하는 거죠. 그다음에 혼자 일하는 거죠. 기본적으로 혼자 일하고 혼자 일하는 건 사실은 이전에는 작업장 정치가 아마 이제 회사 다니는 분들은 알겠지만 회사 안에는 분업의 체계가 있고 과장, 대리, 반장 뭐 이렇게 있고 또 공장이면 그 안에 이제 복잡한 현장의 과정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대체한 혼자 일한다는 방식의 혼자 대리점주 그리고 이 단말기에 나오는 알고리즘과 상대하는 그 과정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제 리키가 제목에 나와 있고 정형화되었지만 사실은 안에의 노동도 돌봄 노동도 굉장히 중요한 뜻으로 나와 있죠. 다만 이야기가 이제 중반을 지나가면서 아들과의 갈등이 더 중요해지고 그리고 이제 리키가 처한 상황이 더 어떻게 보면 극한적으로 그 깡패들한테 만든 이야기를 포함해가지고 극한적인 상태까지 몰리는 것도 있었는데 사실은 애비라는 안의 돌봄 노동도 중요한 것으로 보여지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제가 이제 잡아온 큰 틀이고요.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말해보면 이제 플랫폼이라는 게 있죠. 플랫폼이 뭐냐는 건데 뭐 딴 게 아니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타다, 카카오, 배민 같은 것들이 플랫폼이에요. 우리 핸드폰 안에 펼쳐져 있는 주문하고 결제하고 부르고 가고 오고 하는 이 시스템들이죠. 그래서 이제 새로운 개념이 생겨났어요. 그죠? 이 개념이 생겨난 지 한 5년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플랫폼 노동자라고 하고 이 플랫폼 노동자의 개념을 한국 고용노동부가 어떻게 정하고 있는가를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네요. 지난 3개월 동안 스마트폰 앱이나 웹사이트 같은 온라인 플랫폼 중개도나 알선을 통해서 일감을 얻고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입을 얻은 적이 있죠. 협의에 종사자는 플랫폼이 대가나 보수를 중개하고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특정인이 아닌 다수에게 열려있는 조건을 충족한 사람, 예시, 배달점, 번역 플랫폼 등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작년에 나온 통계인데 보니까 취업자의 8.5%인 220만 명이고 중소가족이 있다. 이렇게 있고 역시 플랫폼 노동자 중에 가장 많은 비중은 남성, 그 중에서도 47.5%가 배달, 배송, 운전, 여성은 음식 조리, 접객, 판매 수리. 애비처럼 가사, 청소, 돌봄 노동을 하는 사람들도 여성의 경우는 한 10% 정도 되는 거죠. 어쨌든 우리 눈에도 보죠. 우리 눈에도 이 배달, 배송, 운전 하는 분들이 가장 일상적으로 많이 보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크게 이제 이야기를 또 이제 결론 이야기고 이제 왜 아들과의 갈등이 이렇게 중요한가 이런 걸 제가 좀 생각을 해보았는데 이 아들은 뭐 10대 때의 뭔가 이렇게 고민이 많고 반항기도 많고 하긴 하지만 사실은 아버지나 어머니나 가족을 굉장히 사랑하고 우리 부산말로 식은도 있는 그런 친구죠. 그런 친구인데 뭔가 문제가 생겼습니다. 리키와 웨비는 지금 40대쯤 돼 있는 우리 시대의 중년이 막 된 우리 시대의 허리를 구성하고 있는 그런 세대인 사람들인데 근데 이제 애비가 만나는 애비의 돌봄을 받는 할머니들이 나와서 애비와 뭔가 대화를 나누는 장면들이 좀 있는데 그리고 근데 사실 이 영화 직전에 나왔던 영화 혹시 보셨어요?
나 다니엘 블레이크라는 그 영화 아마 보셨을 텐데 그 영화에 나오는 다니엘 블레이크라는 노동자, 그러니까 이제 전시대 노동자죠. 그러니까 리키와 에비의 아버지쯤 되는 그런 할아버지 할머니들하고 그 다음에 리키하고 에비 본인들, 그 다음에 이제 아들, 이 3세대를 이렇게 머릿속에 켈로치 감독이 넣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냐면 이런 거죠. 그 전에 이제 기존 노동체제에서 노동운동 또는 뭐 영국 같으면 노동당이라는 노동자 정치를 하는 당이 있는데, 근데 그게 이루어놓은 것들 있죠. 이런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 규범이 사실은 무너졌고 그 에비 리키의 아버지 어머니 세대가 하려고 했던 것은 사실은 노동자들이 착취당하지 않고 인간답게 사는 거고 또 한편으로 노동자들이 중산층화 되는 건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 노인들이 이렇게 말하죠. 치매에 걸린 노인들이 2번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내가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어 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8시간 노동하는 거 아님? 이렇게 물어보죠. 그 할머니가 오히려 애비한테.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오죠. 8시간 노동 같은 것도 엄청나게 중요한 근대 노동운동사 전체를 통틀어서 노동자 계급과 노동자 정치가 얻고자 했던 핵심적인 규범이잖아요. 왜? 인간이 그렇게 리키나 에비처럼 너무 바쁘게 살지 않고 너무 시간에 쪼달리지 않고 적당한 정도로 일을 하는 것이 인간다움을 만들고 노동자가 사람답게 살고 하는데 필수적인 일이라고 알았기 때문인데 그거 가지고 이렇게 몇십 년, 몇백 년 싸웠는데 그게 무너져 있죠. 아들 또는 딸은 그러니까 이 세브라는 아들내미는 그런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아빠보다 더 현실을 더 정확하게 날카롭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자기 문제가 있죠. 학교 체제에 살지는 못하거나 뭔가 대안이 막막하거나 그래서 이런 말들을 막 하죠. 학자금 막 이야기하고 오죠. 등록금이 얼마인데 자기 아는 형이 대학에 갔지만 별 볼 일 없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아빠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죠. 형편에 맞지 않는 부분을 사람을 꼬시는 광고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 아빠가 스스로 노예처럼 됐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이 노동계급 3세대가 왜 이렇게 계속 가난한지 어떻게 보면 더 인간답게 잘 살아야 될 리키와 에비 세대가 뭔가 희망이 없거나 뭔가 답답하고 왜 이렇게 사는 게 힘든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말할 정도로 뭔가 이렇게 무너져 있는 그런 사회를 그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을 이제 구성하고 있는 것들이 뭔가 이런 건데요. 그러니까 막 가슴이 약간 시원해지는 에비가 병원에서 하는 대사입니다. 병원에서 이 에비 자기 이렇게 말하죠. 나는 욕할 줄 모르는, 욕하지 않은 사람이고 남을 배려하는 돌봄 노동자인데 하면서 갑자기 울면서 그죠? 그 멀론이한테 욕을 퍼붓는데 퍼붓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 기계라는 것, 이 플랫폼을 만들고 있는 기계와 기술 발전이 인간을 뭔가 구속하고 있는 상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멀론이가 물론 나쁜 대리점주의지만 그 멀론이 위에 있는 멀론이는 그 기계를 만족시켜주기 위해서 자기는 일한다고 그러죠. 누가 그것을 개발하고 누가 그것을 소유하고 있는가? 이게 문제다 그죠? 이게 문제인데 단지 그게 하나의 기술이 아니고 일하는 사람들의 체제 전체를 바꾸고 있는 거다. 아까 나왔던 자료 같은 자료 그 다음에 포함되어 있는 자료인데요. 한국에서는 그렇다고 합니다. 2022년 3월 31일 날 열린 보니까 이 플랫폼 노동자들은 7,289원을 벌고 있고 오히려 최저임금에 못 미쳤다. 플랫폼 특허 노동자 1개월 평균 노동시간은 171시간 나타났다. 일평균 이랬고 등등등등등. 그러니까 계속 이제 이걸 영화를 보면서
한국의 현실에 대해서 상기할 수밖에 없는 측면도 있는데 또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적어도 이 한국과 영국 같은 이런 나라들이 공통적으로 이 신자유주의 세계 체제 안에 들어가 있고 뭔가 비슷한 기술 발전 또 그 기술 발전을 가지고 만들어내는 새로운 체제 같은 데 들어있는데 그것도 공통점들이 강하게 있죠. 근데 그게 한번 좀 궁금하기도 하고 더 세밀하게 지금 여기 리키가 당하는 여러 가지 세밀한 사실들이 과연 한국 노동자들도 그렇게 되어 있는가 이런 점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그런 점인 것 같습니다. 기술 문제가 이런 게 있죠. 항상 논쟁점이죠. 기술은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것인데 그걸 이용하는 사람이나 자본주의에 나쁜 게 아니냐 이런 물음 같은 게 있는 거죠. 이 말은 좀 약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술의 발전이라는 것이 왜 그런지 잘 모르겠지만 과학기술하는 아까 리키 표현으로는 안경 낀 이상한 안경 쓴 뭐랬더라 변태 같은 애들이겠나? 그런 애들이 이제 이렇게 만들었는지 모르지라고 답하는데 기술의 내재성과 자본과의 접속력 같은 게 있는 거죠. 기술이 발전하는데 이 기술은 왜 그렇게 맹목적으로 인간을 더 빨리 더 많이 일하게끔 만드는 경향이 있는가 이런 문제겠죠. 기술에 내재되어 있는 뭔가가 무엇인지를 봐야 되고 이런 기술이 이렇게 막 달려나갈 때 그 기술을 규제하는 것은 사후적이거나 부분적이에요. 네, 그래서 이건 이제 이문택이라는 계명대 교수님이 강의한 내용에서 제가 가져와 봤는데 그렇더라고요. 이 플랫폼 생태계. 그러니까 이제 플랫폼이라는 게 단지 하나의 분야, 단지 무슨 음식이나 물건 주문, 택시 이런 문제가 아니고 전반적으로 사회 전체에 번져가는 그런 어떤 중요한 패러다임과 생태계를 만들어내는데 이렇다고 합니다. 통제 방식과 통제 형태를 자동화하고요. 폐쇄적인 사회 기술적 생태계를 만들고 행위자의 시장 접근을 통제하고 이 플랫폼이 갖고 있는 정보력이 엄청난 정보를 많이 만들죠. 정보력이 지배구조의 우위를 점하게 되고 독점을 추구하게 됩니다. 등등등등 해서 단지 그죠? 단지 한 영역의 문제가 아니고 사회 전체로 번져가는 그런 문제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들이 강하게 굴레를 쓰고 있는 게 시간이죠. 시간. 오줌을 페트병에 넣는다는 것에 의미가 이제 여러 가지로 이야기될 수 있겠는데 이런 식의 연구도 있더라고요. 초고속과 동시성을 일치는 가상생. 그러니까 이 기계 안에서 만들어낸 세계가 시간이 왜 그런지 잘 모르겠지만 초고속성과 동시성을 사람에게 부여하고 아까 이제 리키가 미친 듯이 그죠? 미친 듯이 차를 몰고 달려나가는 그것도 우리가 알 수 없는 사이에 지배하는 이 기계가 만들어 놓은 시간 압박 같은 거 실리는 거죠. 예, 그래서 노동 압박을 엄청나게 느낀다는 거죠. 뭐 이렇게 근무 현황이 역시 아까 노동부 또 고용노동정보원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주업으로 하는 노동자들도 있고 부업을 하는 노동자들도 있고 간헐적 청마형도 있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고 특히 이제 배민 같은 플랫폼에서 그러니까 완전히 리키처럼 거의 전업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부업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간헐적 청마형도 있는데 그거에 따라 수입은 크게 많이 차이 나죠. 어쨌든 주업으로 하는 경우에는 일하는 시간이 이 정도 되는 거죠. 리키의 계산은 그렇죠. 리키의 계산은 하루에 200파운드. 200파운드가 지금 한 1,600원 정도 하니까 곱해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곱하면
최대로 잘 벌면 자기 친구처럼 잘 벌면 이 정도는 벌겠다. 물론 단 14시간 6일 일할 경우에 700만 원, 800만 원 이렇게 벌겠다는 계산으로 시작을 했던 거죠. 물론 여기다가 이제 자동차 할부금, 주택 대출금 빼야 되지만 뭐 이런 계산으로 막 시작을 했는 거죠. 이런 계산으로 해서 6개월만 하면 뭔가 궤도에 오르고 집도 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여기 고소되는 사실은 엄청난 이걸 계산 안 한 거죠. 14시간에서 6일 일하는 거 그리고 차 고장, 부상, 사고 같은 다른 리스크를 생각 안 하는 계산이죠. 예, 애비는 그죠? 제로아웃 계약 그리고 가서 돌봄노동 하는 사람인데 너무 시간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반대로 애비의 돌봄을 받는 사람이 나중에 애비를 돌봐주는 그런 장면도 나오는데 8시간 노동 아니에요. 그럼 이제 이건 뭐 마르크스주의 같은 경제학에서는 이 시간 착취가 노동 관리와 이윤 창출의 기본 요소라는 점을 늘 이야기하죠. 그다음에 과로인데 그죠? 리키가 이제 보면 그죠? 뭔가 이렇게 마지막에 위태로운 장면이 나오죠. 조롱 문제를 한다든지 아니면 뭔가 엄청나게 과로를 하고 있는데 예, 이런 기사 있어요. 과로사 30% 명절. 이건 한국의 기사인데요. 예, 이렇습니다. 과로사와 과로사살이라는 개념도 있는데 이 과로라는 것이 갖고 있는 엄청난 어떤 파괴력 같은 게 있더라고요. 이 과로자살에 관한 논의를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건강을 해칠 뿐만 아니고 정신건강을 크게 해치고 우울증이나 다른 스트레스를 엄청나게 유발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연구들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코로나 시대 때 더 심해졌겠죠. 그리고 이제 이건 얼마 전에 나온 한겨레 기사인데 잘 모르겠어요. 그죠? 올해 들어와서 특히 몇 년 전부터 산재에 대한 이야기도 많고 중대재해처벌법 같은 것도 발효가 되었는데 여전히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 그리고 CJ라는 대표적인 회사에서 뭐 이런 일이 있습니다. 이런 거죠. 이게 잘 안 고쳐진다는 거예요. 잘 안 고쳐지는 이유가 뭘까? 왜 이렇게 한국의 리키들이 왜 이렇게 일을 하고 있을까?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노동 유연성인데, 그러니까 리키가 이렇게 뭔가 굴레를 쓰고 있는 중요한 이유는 자영업자에 대한 환상 같은 것이 좀 강한 것 같아요. 아까 말했던 뭐 시간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지만 특히 이제 중요한 게 자영업자의 자유인데, 근데 실제는 뭐죠? 실제는 한국에서는 이런 말을 봤는데 실제는 자영업자가 아니고 특고라고 불리는 특수 형태 고용 노동자 라는 사람들이 아니면 영세 자영업자. 특수 형태 고용 노동자 문제에 대해서 한국 사회에서 굉장히 많은 논쟁과 또 싸움이 벌어져 왔죠. 예, 이 특수 형태 노동자라는 게 되게 참 애매한데요. 뭐 이렇습니다. 사실은 노동자에 불과한데 어떤 다른 요소들 때문에 자영업자처럼 간주되고, 물론 이가 리키 하는 것처럼 자기 필요할 때는 그죠? 노동자로 막 부리지만 어떤 때는 너는 네가 책임져야 되는 자영업자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그런 방식의 고용 형태가 많고, 한국에서 이렇답니다. 한국에서는 뭐 등등등등 있는데 보험 설계사, 우체국, 보험 모집인 뭐 이런 사람들, 학습지 교사, 캐디, 택배원 뭐 이런 사람들은 특수고용태 노동자로 포함되는데 이거 가지고 계속 이제 싸우는 거죠. 이게 지금 이것도 지금 여기 보면 특고 노동자 중에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성을 인정한 사례, 받은 사례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성이 부정된 사례가 골프장, 캐디, 학습지 교사, 보험 설계사 이렇게 됩니다. 근데 아마 이거 가지고는 계속 법적 분쟁 같은 게 벌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직업에 속하는 분들이 어쨌든 다 자영업자 비슷하게 간주되어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안 받고 노동시간이든 휴가든 다른 문제들도 법 밖에 있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같이 이야기해볼 만한 중요한 것 같은데요. 고객과의 관계가 계속 묘사되죠, 사실은. 그래서 때로는 아까 딸내미와 같이 배달하기도 했고, 딸내미가 예쁘다고 사람 팁도 주기도 했고, 또 재밌는 거는 아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 아는데 특히 이제 켈로치 감독한테 대단히 중요한 문제가 축구거든요. 왜냐하면 영국 노동자 계급한테 중요한 게 축구이기 때문에. 그래서 보면 사실은 이 리키 아저씨가 자기 회사 티 입고 있는 회사 잠바가 입고 있는 경우 말고 맨유 유니폼 같은 거 자주 입었습니다. 근데 그런데 가운데에서 어느 날 그죠? 이 흰색에 검은색 줄무늬 있는 약간 뚱뚱한 아저씨랑 서로 막 욕하며 싸우는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 영화의 문제는 뉴캐슬이죠. 뉴캐슬인데 너는 왜 맨유 티 입고 있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사실은 고향은 맨체스터다. 이렇게 말하고 하니까 이제 갑자기 둘이서 약 올리면서 맨유랑 맨시티의 라이벌 관계도 막 이야기하고 뉴캐슬이 1등 하다가 말려가지고 지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 보면 이제 리키가 이 뉴캐슬 팬 아저씨를 놀리면서 에릭 칸토나 짱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나오고 아마 이제 뒤에 다른 영화 때문에 제가 한 번 더 상기했는데 에릭 칸토나라는 90년대 맨유의 전설적인 축구 선수가 있었거든요. 이 사람이 너무너무 캐릭터가 강하고 재밌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골 세레모니 할 때의 자세를 사실은 이렇게 흉내를 냈어요. 이렇게 깃을 이렇게 세우고 그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게 이제 에릭 칸토나라는 사람이 골 셀레브레이션 할 때 엄청나게 잘난 척 하면서 이렇게 깃을 세우고 그런 장면이 사실 흉내를 냈었어요. 어쨌든 그런 아저씨인 고객과도 만나고 또 이제 애비는 할머니들과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온다죠. 할머니들도 위로를 많이 해주고 뭐 이런 게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애비와 리키가 만나는 우리 같은 고객들의 이런 모습을 사실은 그리고 있는 거죠. 이 사람들은 그죠? 오줌을 페트병에 넣는데 그죠? 작업장이 따로 없고 작업장은 물건 씻기만 하고 계속 거리를 다니는 거죠. 거리를 다니는데 거리를 다닌다는 것 자체가 탈공간화, 이동물성 뭐 이런 건데 그 전에 사실 이랬던 거죠. 이랬던 것이 코로나 시대 때 사실은 이런 대면 접촉도 다 없어지는 거예요. 대면 접촉 다 없어지는데 어쨌든 고객의 윤리, 고객과의 관계에 대해서 여기 이제 어떻게 보면 뼈 때리는 그런 이야기를 몇 가지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 본론이라는 천하의 악덕 대리점주가 그런 걸 하죠. 네가 배달하다가 버스를 박아도 고객들은 신경도 안 씁니다. 물건이 언제 왔는가만 신경 쓴다. 그런 이야기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사실은 우리한테 이런 문제를 제기해 줍니다. 우리가 이제 편하게 이용하는 새벽 배송, 총알 배송 이런 문제를 제공해 줄 수밖에 없는데 얼마 전에 나온 책입니다. 박미숙 외 마지막 일터 쿠팡을 해지합니다 라는 책이 바로 지지난달에 나왔는데 여기 이제 이분은 박미숙이라는 분은 덕준이라는 아들이 쿠팡 배달 노동자를 갖다가 과로사한 그 어머니이세요. 그 어머님이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박정수라는 라이더 유니온에서 일하는 분이 이런 이야기를 써두었더라고요. 이 책의 결론이 이런 걸 내리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4시간 먼저 주문하고 4시간 더 기다리는 배달을 감수할 기스한 야간 노동 제한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대로 과로사라든지 뭐 그런 일들을 막기 위해서 이 배송 노동자들이 처한 삶의 비인간적 조건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뭔가
고객에게 우리 같은 주문하는 사람들에게 뭔가 어떤 자세의 변화가 요구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일리가 있죠. 왜냐하면 아까 그 물론이가 말하는 것처럼 그죠. 그러니까 이 중간 대리점주나 또는 자본이 노동자들에게 강요하는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에서 고객 핑계, 고객이 그걸 요구한다. 고객 제일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 뭐 돼 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측면들이 존재하죠. 또 한편 제가 이제 보니까 이렇더라고요. 실제로 이제 고객 문제도 있지만 플랫폼 노동자들이 어떤 상황에서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가에 대한 해보니까 이런 거죠. 어려움의 유형, 수행한 일에 대해 보수를 받지 못한 계약 이외 무배당, 사전 협의 없는 수당과 보수 삭감, 앱, 웹 이용 일시 정지 또는 차단, 계약 등록 강제 해지, 폭언 등 모욕적 은행, 성희롱 행주행, 비용 손해 등에 대한 부담이 있는데 경험 있음에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지금 순서를 이렇게 정리를 제대로 안 해놨는데 어쨌든 비용 손해에 대한 부담 이런 게 플랫폼 노동자들한테 크고 수행한 일에 대해 보수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것들 등등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사실은 이 보고서에서는 플랫폼 기업이 제대로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플랫폼 기업의 책임 같은 것도 이야기하고 있고요. 아까 나왔던 것처럼 이겼는지 그죠? 이런 뭔가 압박, 플랫폼 노동자를 둘러싼 압박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한두 가지가 아닌 가운데 고객을 핑계로 만들어져 있는 어떤 서비스의 방법, 또 고객의 자세 같은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안에 앱의 돌봄노동인데 이게 이제 잘 이렇게 보다 보면 그죠? 역전이 일어난다 그죠? 되게 웃기게도 이 돌봄노동 자체가 얼마나 세계적으로 중요하면 헤어질 결심의 여자 주인공도 돌봄노동자로 나오죠. 아마 이제 소위 선진국 반열에 올라 있는 모든 나라에서는 고령화가 극심한 상황이고 그 고령화된 사람들을 돌보는 것이 정말 중요한 사회적 과제 같은 게 있는 거죠. 그런데 보면 이제 사실은 이 영화에서는 너무 힘들어하는 애비를 나중에 그 할머니, 치매에 걸린 듯한 할머니가 이렇게 위로해주는 장면들이 나오는데 어쨌든 이런 문제까지 거론을 하고 있던 거죠. 뭐 한국은 이렇죠. 그래서 한국에도 애비 같은 돌봄 노동자들이 많이 생길 거고 그 노동자들이 갖고 있는 지위 또 일하는 방식 같은 게 더 중요한 문제가 되겠죠. 이제 결론 부분인데요. 리키 관련해서 이 리키가 가지고 있는 이야기는 한편으로는 작게는 그렇죠. 작게는 플랫폼 노동자들과 뭔가 노동자 계급이 살고 있는 세상이 너무 빡빡한 빡빡한 그런 상황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고, 근데 그것을 둘러싸고 있는 큰 체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또 한편 하는 것 같아요. 리키는 소위 깃경제 안에 들어있는 한 사람의 노동자 가족인데 그 착취 시스템 안에 있죠. 대출 같은 게 있고요. 또 가족 부양에 대한 가부장적인 의무감이 있고 스스로의 성실함 같은 게 같이 있고, 근데 그 안에 짜여진 혜택 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 가족 전체가 어떻게 보면 노동자 가정, 이 빨려든 이 매트릭스 안에 들어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기제는 자영업자라는 그런 거죠. 그런데 사실은 이 유연 플랫폼 노동, 그러니까 유연 플랫폼 노동이라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옛날처럼 한 직장에 고용돼가지고 평생 직장으로 계속 살아나가고 그 직장에서 젊을 때부터 나이 들 때까지 일하면서 가족들을 부양하고 자식들을 키워내고 이런 식의 노동이 아니고 쉽게 고용되고 쉽게 해고되고 자기 스스로도 그렇고 자본이 그걸 더 강요해서 어떤 사람들은 그야말로 단기 고용되고 뭐 이런 것들인데 그
굴레가 크게 처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자유의 환상 같은 게 있죠. 그리고 타다라는 플랫폼 기업이 있었는데 혹시 넷플릭스에서 타다에 관련된 다큐멘터리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거기 보면 굉장히 복잡한 이야기가 많이 들어있는데 타다를 개발하는 사람들, 타다라는 기업을 만들어서 그걸 개발하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또 타다가 만든 플랫폼 때문에 이런저런 사회적 분란이 크게 일어났고, 근데 그 중에 2사람이나 3사람이 죽었죠. 근데 그 죽은 사람은 누구인지,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해보면 굉장히 복잡한 문제가 있죠. 점점 이 체제가 가지고 있는 성격이 사람을 지속적으로 고용해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 무너져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갖고 있는 되게 복잡한 여러 가지 양상이 나타난 것 같아요. 그래서 자유의 환상 같은 게 있는데, 경제적 자유라는 말이 유튜브에서 이런 말들이 있고 이런 유튜브가 있더라고요. 경제적 자유를 얻는 가장 확실한 겁니다. 경제적 자유라는 게 뭐냐면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아니면 코인이든 을 잘 투자해가지고 젊었을 때 20억, 30억 벌어서 경제적으로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잘 사는 것을 경제적 자유라고 하는데, 특히 이제 지금은 이 거품이 좀 꺼졌는데 오히려 코로나 때 이게 대단했죠. 이런 것들이 상당히 있더라고요. 자영업의 모든 것이라는 뭐랄까요, 자영업 환상을 이렇게 실현하는 사람들도 없진 않겠죠. 간혹 가다가. 근데 그것이 풍겨주는 환상 같은 게 있는 거예요. 한편으로 보죠. 이런 책이 나왔는데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2018년인가? 2019년에 나왔는데 하마터면 열심히 살 뻔했다. 이 책 제목을 보고 어떤 어르신들은 막 이렇게 분개하던데, 그러니까 이제 이게 한편으로는 또 이제 이 젊은 사람들의 한쪽에 있는 젊은 사람들, 그러니까 모든 젊은 사람들이 말할 수 없고요. 한쪽에 있는 젊은 사람들의 생각을 대변하는 책이라고 합니다. 이렇습니다. 노력이 대신하고 인생의 사사건건 고나리질 하는 현실. 열심히 내 인생을 살기 위해 더 이상 열심히 살지 않게. 좋은 대학, 좋은 직장, 결혼, 아이를 낳아야 비로소 진정한 어른이 되고 저저저. 기성의 인생 매뉴얼인데 이게 이제 가족주의 생존 전략이죠. 그리고 이제 사실은 리키 같은 사람은 이 가족주의 생존 전략을 체화하고 있는 가장이죠. 사실은 그렇게 유능하지도 않은데, 사실은 더 위험한데, 어떻게 보면 나가서 자기 죽을지도 모르고 막 그런 책임감 느끼는 가보자. 영어로는 반허슬 문화라고 한대요. 그래서 뭐 이렇게 코로나 이후에 미국에는 대퇴사 시대라는 게 유래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미국 같은 사회에서는 우리가 더 격심한 어떤 노동 유연성이 작동하기 때문이겠죠. 이게 잘 모르겠어요, 그죠? 이게 젊은 계층에 이게 분다 이렇게 말했는데, 젊은 계층이라고 말했지만 그 계층 안에 있는 차이, 젊은 세대 안에 있는 차이 같은 거 말하지 않았거든요. 자유의 환상, 자유하면 이분이죠. 그래서 이런 한국식 자유주의, 한국식 자유가 있죠. 한편으로는 문재인식 자유가 있고, 한편으로는 윤석열식 자유가 있고, 공통점은 이런 게 있죠. 자영업 환상과 경제적 자유에 대한 환상 같은 게 많이 있죠. 왜냐하면 아까 말했던 대로 과거의 노동체제가 무너졌기 때문인데, 그 노동체제를 대체할 인간적인 체제 같은 건 없고 자유의 환상만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리키에 관한 이야기는 다 끝났고요. 제가 이제 이 부록처럼 제가 좋아하는 켄 로치 영화 가운데 200편만 이렇게 가져왔는데 뭐 이렇게 불린다고 합니다. 세계 최고의 신의 소셜 리얼리스트, 신의 영화
소셜, 사회적 리얼리스트거든요. 그 사회 전체의 모습, 사회의 총체적인 모습을 그려주는 그런 분이시라는 건데, 여기에 이제 제가 예를 들어온 영화는 한 5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고, 특히 노동자들의 삶, 가난한 사람들의 삶을 그리고 있는 영화들을 주로 뽑았고요. 눈에 띄는 것만. 그러니까 이제 그 켈로치가 칸네 영화제에서 대상도 받고 했던 그 역사 영화들 또 많은데 그걸로 뺐습니다. 이 영화를 보라니 너무 좀 어둡고 답답해서 그렇지 않은 영화들 3편을 가져왔는데, 레이닝 스톤이라는 비교적 젊을 때 93년이니까 20년 전에 만든, 20년 전이 아니라 30년 전에 만든 영화인데, 이 영화도 어떻게 보면 약간 비슷해요. 위키랑 처음에 전개는 좀 비슷해가지고, 여기 이제 딸내미가 학교에서 딸내미가 이제 영국식 그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그 세례에 필요한 드레스를 사야 된다. 그런 정황이죠. 근데 이 사람이 돈을 그 성찬식인가에 들 돈을 또 옷 살 돈이 없는데, 그것 때문에 엄청 고민을 합니다. 고민을 하다가 불법적인 일에 개입을 하는데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이렇게 옮겨봤고요. 그런데 이제 사실은 이 사람이 불법적인 일과 개입되는데, 신부님이 이 사람한테, 그 켈로치 영화에 보면 어쩌다가 이렇게 할아버지들이 나와가지고 마치 이제 켈로치의 분신 듯한 할아버지 나와서 젊은 노동자들한테 위로하거나 뭔가 이렇게 한마디씩 하는 그런 게 있는데, 이 영화에서 보면 제가 이 영화를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하다가 자기랑 같이 무슨 관계가 있는 나쁜 사람이, 고리대공업자 같은 사람이 사고로 죽거든. 그 주인공이 완전히 덤태기를 쓸 수 있는, 물론 주인공이 죽인 건 아니지만 그렇게 나오는데, 이 신부님이, 심지어 신부로 나오는 할아버지가 이 노동자한테 괜찮다고, 그냥 잘나고 괜찮다고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아까 말했던 그 Looking for 에릭 칸토나를 찾아서 한 뜻인데요. 이 사람은 이제 우체국 노동자입니다. 역시 이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팬인데, 한 50대 중반 후반이 됐는데 엄청 고민이 많은 겁니다. 자기 살아온 생애를 보니까 아내하고의 관계, 딸하고의 관계도 문제고 몸도 약해져 있고, 그러니까 총체적으로 뭔가 이렇게 위기를 막 느끼는 거죠. 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데 갑자기 누가 등장? 이 사람이 등장하는 거죠. 이 사람이 누구냐면 실제 에릭 칸토나라는 프랑스 출신인데 영국 맨유에서 축구를 했던 사람입니다. 일종의 판타지로 되어 있는데 깜짝 놀랐죠. 에릭 칸토나 한번 나중에 찾아보세요. 이 사람이 얼마나 재밌는 사람인지, 관중을 폭행하고 막 사고를 막 쳐가지고 말씀도 많이 피웠는데, 맨유의 아재 팬들은 열광적으로 좋아했던 그런 사람이 나와서, 그러니까 현인처럼 나와서 이 고통에 빠져 있는 자기의 팬이 우체국 노동자한테 잘 될 거라고 위로해주고, 또 실제로 일도 잘 풀려가고. 네, 이건 이제 혹시 이걸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아까 정리 프로그래머에 의하면 설명 안 해주면 켈로치가 만든 영화라고 모를 정도로 재밌고 또 코믹하고 그런 내용을 갖고 있는 천사를 위한 위스키이고, 위스키에 관한 영화예요. 이 젊은이들은 다 밑바닥에서 자라고 있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학교도 제대로 못 다니고 무지한 그런 노동자 계급의 아이들인데, 이 중에 청년들인데, 이 중에 한 청년이 알고 보니까 자기가 위스키라는 매우 복잡하고 오래되어 있는 영국 전통, 스코틀랜드 전통이죠. 스코틀랜드 이 바지, 치마 같은 게 입고 있죠. 그에 대한 감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죠.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 이런 대사를 합니다. 그죠? 나중에 이 사람들이 이제
어떤 일을 벌이냐면 돈을 벌기 위해서 부자들을 엿먹이는, 이렇게 말하면 이제 그게 되는 건데, 네. 부자들을 엿먹이는 그런 일을 벌이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해해주는 불법적인 일이 약간. 근데 그걸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그 위스키를 만들면 위스키가 만약에 100리터면 그 중에 2리터는 자연 증발한다는 거죠. 그 자연 증발하는 게 뭐냐면 엔젤슛이에요. 천사가 먹는 거라는 거죠. 그런 식의 이야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있어요. 그죠? 바닥 민중에 대한 애정. 그리고 실제로 이제 이 켈로치는 옥스퍼드인가를 나와서 뭐 그랬지만 자기 원래 출신은 노동자 계급이었기 때문에 잘 이해하죠. 어떤 생각을 하는지, 뭘 바라는지, 어떤 행태를 하고 있는지 그런 애정을 잘 드러내는 그런 영화예요. 마지막으로 이제 이 몇 년 전에 나왔던 영화인데 I 다니엘 블레이크 이렇게 되는 거죠. 나 다니엘 블레이크라는데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중요한 대사들이죠. 난 묵묵히 책임을 다해 뜻하게 살았습니다. 난 국시되지 않고 동네 없어서 여기 도왔습니다. 자선에 기대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하는 다니엘 블레이크라는 이 사람은 이제 목수 일을 많이 했던 그런 분으로 나오죠. 목수 일 많이 손재주가 좋은 그런 전통적인 의미의 노동자 계급 남성인데 젊은 여성들도 돕고, 그죠? 이렇게 엄청난 자부심도 가지고 있는 거죠. 이분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켈로치 자신의 세대 내지는 자기 형님 또는 동생 그 세대의 노동자들인데 그런 노동자들의 세상이 사실은 이 고마요리키에서는 좀 무너졌죠. 네, 제가 이야기할 건 다 이야기했고요. 이제는 여러분들께서 느끼신 거 또 궁금하신 거 있으면 같이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이제 더 관심이 가는 분들은 다큐멘터리가 있습니다. 켈로치의 삶과 영화라는. 이게 2014년, 5년쯤에 나와 있고 처음 볼 수 있는데 저는 이제 그게 되게 놀라웠어요. 이제 켈로치 영화를 보면 그죠?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연출력 같은 게 대단하잖아요. 너무 자연스럽게 막 다른 감독들처럼 뭐 CG 쓰고 막 온갖 유명 배우들 안 등장시키고도 다 너무 자연스럽게 세계를 잘 그려냈는데 그 방법이 뭔가 였는데 이제 그 중에 하나입니다. 실제로 이제 켈로치 영화에 나오는 배우들을 어떻게 감독이 연기를 시키는가 그런 게 중요한 포인트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나오는 배우들이 대부분 다 특히 이제 나 다니엘 블레이크 나올 때도 이제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대부분 다 무명의 배우 내지는 심지어 아마추어 배우 같은 사람을 많이 쓴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을 써서 그 배역에 충분히 이렇게 젖어들 때까지 이야기하고 공부하고 이렇게 하고 아주 자연스럽게 배역을 연기하도록 시킨다는 거죠. 근데 그런 이야기를 가져와 봤습니다. 이런 이야기죠. 네. 혹시 질문이나 뭐 하고 싶은 이야기 계신 분 있을까요?